이게 이제 교수님이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하버드 보건대학원에 가셨다가 뉴욕대 정신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지금은 예일대 의과대학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이름만 들어도 뭐 그냥 아니, 명문대를 뭐 하버드까지 거쳐서 뭐 어디서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어요. 아니 진짜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야, 아니 이게 이 과정 다 거치려면 이게 몇 년 걸립니까 이게? 심리학과 4년이고요. 의과대학 4년. 4년, 8년, 보건 석사 1년. 1년. 레지던트 4년. 그다음에 펠로우 1년. 14년. 아 그러면 거의 나의 20, 30대의 대부분을 그렇죠. 그냥 네. 공부로 보내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건 맞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도 보니까 원래 심리학을 전공하다가 뒤늦게 의사가 되신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는 원래 심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네. 근데 심리학과 다닐 때부터 좀 정신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주변에서 사람들을 좀 많이 잃었거든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선배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셔서 돌아가셨고 또 군대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동기가 한 명이 그렇게 떠났고 그러면서 제가 자살을 좀 막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신과 의사가 아마 자살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뒤늦게 군대도 갔다 온 후에 의과대학에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교수님이 뉴욕대 병원 레지던트 시절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셨다는데 이게 저 미국에서는 정신과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근무하세요? 네, 그 미국에서는 자살 생각이나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병원에 가는 게 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응급실에 정신과 응급실이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응급실이 따로 있고 정신적 응급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참 또 몰랐어요. 네. 미국은 응급실에 정신과가 또 따로 있다라는 게. 이제 밤에 응급실에 올 정도면 굉장히 그렇죠, 위급한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살 생각이라는 게 결국 밀물 썰물처럼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정신과 약이라는 게 이렇게 먹자마자 바로 드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직접적인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충동을 느끼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10분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개입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자살의 위험성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근무를 하시면서 사실 이런 시도를 하셨다가 생존하신 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이렇게 그분들께서 이제 깨어나시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대부분 10중 8구의 경우에는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뉴욕에서 병원에 일할 때 거기에서 자신 얼굴에 총을 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비껴가서 여기 일부가 손상이 되신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제가 살아계셔서 기분이 어떠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이제 한쪽 얼굴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웃기도 쉽지 않으신데 살짝 웃으시면서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환자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응급실에서 정신과 좀 문제, 특히 자살 생각으로 오신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병원에 와주신 결정 정말 잘하신 결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을 만나 뵌 김에 저희도 이제 우울증 자가 진단을 한번 우울증 자가 진단 문항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느낀 감정을 표시하면 되죠. 네네. 근데 이거 그냥 좀 솔직하게 해도 이건 솔직하게 할게요. 무서워서. 네. 뭐 아니 실제로 저는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 2주간의 감정을 그냥 진짜 딱 했습니다. 네네. 0점이 나오셨습니다. 네. 네네. 예. 전혀 그러니까 모든 증상이 없으시고 굉장히 건강하신 예. 되신 것 같고요. 조세호님은 3점. 네. 네. 3점은 괜찮은 겁니까? 네. 보통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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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네, 네. 스크리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5점에서 9점이면은 약간 경미한 우울감이 있다. 그 다음에 10점 이상이 되면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정신 건강 전문가를 만나보라고 추천을 하는 점수가 10점 10점 이상이에요. 검사해 보시면 의외로 10점이 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모든 분들이 다 정신과 혹은 뭐
상담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씩 체크하는 게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범위를 벗어나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데 되게 서툴러요. 서툴러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지금 기분 어떻지 이렇게는 계속 예상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내 감정을 잘 안 네. 안 살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자기 감정부터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알아차릴 수 있다. 아, 우리 진짜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좀 나도 모르는 이런 우울감과 좀 불안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사실 대놓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 네. 괜히 이 불안함을 상대방까지 굉장히 좀 이렇게 짐을 지우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갈수록 미국에서도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있어요. 마이클 펠프스 아시죠? 네네네. 굉장히 유명한 수영 선수라든가. Thought I could fly, so I stepped off the golden. Nobody cried. 스스로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Nobody. 나도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기를 내달라. 이런 게 이제 갈수록 그런 문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 요즘 우울해. 야 네가 뭐가 우울해?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씨, 내가 너는 춤추고 다닌다. 너내 얘기 들어볼래? 막 이래버리면 사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네. 그럼 제일 좋은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나 우울해라고 시작을 네. 했으면 네. 우울할 친구가 우울하다고 했을 때 그냥 옆을 지켜주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까 자살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떠나려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너는 나한테 짐이 되고 있지 않고 나는 어디서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의 특징이 너무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 못하고 너무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침대에서 나가서 밥을 먹고 정말 다 간단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먼 미래 아니면 과거에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식사 안 했으면 식사했느냐 아니면 요새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어떻느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 혹시 지금 그런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니? 하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이는 사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아유, 계기가 되는 것이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결국엔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일이 없던 시기가 있었을 때는 네. 약간 쓸데없는 그런 자존심도 있어서 나의 힘듦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게 이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남창이라고 하는 친구가 네.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굉장히 제가 아니 근데 그때 지금 조세 예, 예. 지금 얘기는 그 아까 좀- 내가 더 힘들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남창이가 뭐라고 했냐면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걔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나같이 힘든 애가 또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서로가 굉장히 야 그러면 우리끼리 힘드니까 근데 우리끼리 대화네. 그냥 거기서도 대화네요. 서로. 대화가 되면서 네. 뭔가 나의 그 힘듦을 공감해 줄 수 공감. 있는 사람이 네. 있어서 네. 서로 힘들다는 걸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네. 그때 고마웠던 거는 묵묵히 그냥 제가 막 주저주저 떠들 때 옆에서 그냥 들어주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고마웠던 거 야 나 자고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오늘 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그렇지. 나를 좀 맞아요. 지켜줄 수 있겠구나. 든든하지, 좀. 아니, 든든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까 제가 잊고 말을 못했던 게 혼자 두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은 정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환자분들께서 트라우마가 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교수님도 저 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좀 느끼실 때가 좀 오. 있습니까? 어떠세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삼촌한테 지속적으로 학대받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 삼촌한테 야구방망이로 맞다가 어느 날은 칼에 찔린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분이 12살 때 자기로 돌아가서 지금은 청년인데
그때 사건을 복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근데 그건 그러면 너무 힘든. 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친구가 야구 방망이를 삼촌이 휘둘렸는데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맞잡고 자기가 그때 알았대요. 자기가 삼촌보다 힘이 세다는 걸. 삼촌은 취해 있었고 나도 이제 키가 많이 컸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삼촌이 넘어질까 봐 걱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삼촌을 제압하지 못했고 삼촌한테 그날 이제 칼에 찔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환자분께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뭐 어렸을 때 행복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맨날 안 좋은 일만 있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그 자기를 맨날 학대한 삼촌이 이렇게 무등을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환자 앞에서는 잘 안 우는데 정말 참기 힘들었고 근데 막 정말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용서한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 사건을 들으면서 이 나를 그렇게 매일같이 학대하는 삼촌을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좀 되게 마음이 되게 아팠던 본인을 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어른들을 용서한다라는 그 얘기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좀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자기 감정을 좀 챙기십니까?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감정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물어봐주고 0점에서 100점에서 내 기분이 오늘 어느 정도 됐지 이런 거를 좀 계속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기분이 뭐 100점이었으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기쁘고 기쁜지. 어떤 일을 할 그런 것도 때 체크하는구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걸 알아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처방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처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글 쓰는 것을 하루에 뭐 일주일에 3번 정해놓고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아니 그 좀 다양한 환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셨나요? 어떤가요?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는 좀 너무 배반하는 노력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트라우마 아니면 불행으로 인해서 인생이 정말 180도 달라지는 거죠.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어떤 노숙자분이 계셨는데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셨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10년 전까지 아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많이 몰락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게 정말 약간 신기루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룬 것이 물론 내 노력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운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한테 채찍질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살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채찍도 적당히 맞아야 이게 뭔가 스스로가 힘이 맞아요. 되지. 맞아요. 너무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엔 너무 아프면 막 살이 찢어지는데도 몰라요 아픈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 분들 정말 열심히 사세요. 정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특히 한국 젊은이들 정말 너무 열심히 너무 사는데 열심히 살죠. 너무 자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맞아.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맞아요. 뭔가 잘못되면 스스로를 탓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